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이 된 딸과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문화센터에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일러스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센터 강사 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 분이 계세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과 연관된 그림 그리기가 주제였는데 어떤 분이 미싱을 그리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딱 그분 또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미싱을 그리셨네요. 미싱이랑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네, 선생님. 제가 젊을 때 미싱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재봉틀로 만든 옷만 해도 몇 트럭일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겨우 울음을 삼키고 수업을 끝까지 마무리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가슴속 한켠에 접어두고 살았던 상처들이 떠올라서 이곳에 사연을 보낼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린이 동화전집을 사오셔서 저를 무릎에 앉혀두고 읽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아버지도 환하게 웃고 있고 어머니도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시며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화전집을 보면서 그림 그리는 작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하시고 제가 하교를 하고 집에 오면 항상 혼자서 그림을 그렸어요. 정은아, 엄마 왔어. 배고프지? 얼른 밥 차려줄게. 나 라면 먹었어. 엄마, 이것 봐. 어머, 우리 정은이가 그린 거야? 어쩜 이렇게 잘 그렸어? 정말? 잘 그렸어? 응, 너무 잘 그렸다. 정은이 미술 작가에도 되겠어. 와, 나도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어. 그래, 꼭 그 꿈 이루자. 그렇게 말은 했지만 형편상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리는 것에 저는 만족했어요. 학교에서는 사생대회를 나가서 우수상을 타온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재미가 붙어서 인체해부학 책이니 뭐니 사서 보면서 독학으로 일러스트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낡은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대학을 가는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무리를 해서라도 저에게 미술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 하셨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술 학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학원을 다닌 적도 있지만 특강을 하면 학원비가 올라가고 그것까지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 점을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은아, 못난 엄마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미안해? 나 학원 안 다녀도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잘 그려. 걱정 마요.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 요즘은 인터넷 블로그에 내 그림 올리는데 사람들 반응이 엄청 좋아.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 강사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까지 왔다니까?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대견해라. 그럼, 나 내년에 졸업하면 그 학원에서 일할 거야.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그림 실력도 늘리고
그리고 또 강사도 하고. 좋지? 우리 정은이가 좋아하는 일이면 엄마는 다 찬성이야.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러스트 학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사님들 보조로 있으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를 점차 쌓아간 후에 저는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학원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며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취미반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지 않았어야 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회사에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필요한 일도 가끔씩 맡게 되어서 그림을 배운다고 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끈질기게 저에게 구애를 했어요. 정은쌤, 오늘 학원 일 마치고 뭐해요? 저 집에 가야죠. 에이, 오늘은 거절할 생각하지 말아요. 저랑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합시다.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제가 쏠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아, 오늘 저희 엄마랑 같이 밥 먹기로 해서. 정은쌤 퇴근하면 10시 아니에요? 그 늦은 시간에 밥을 먹기로 했다고요? 에이, 거짓말을 치려면 조금 정성을 들여서 치시지. 서운하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며 풀이 팍 죽더라고요. 그때 제가 몇 번을 거절한 후였거든요. 워낙에 쾌활한 성격에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그렇게 풀이 죽으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안한 마음에 일을 마치고 같이 호프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던 그 사람에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 최대 1시간 정도밖에 시간 못 내거든요. 정은씨 참 철벽녀네. 네? 정은씨, 제가 이 학원 다닌 지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보다 그림 실력이 많이 느셨어요. 저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뭘요? 정은씨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요. 그동안 제 마음 숨겨오느라 저 고생 많았어요. 정은씨,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저랑 좀 친하게 지내볼래요? 저는 사실 부담이 됐어요. 그때까지 연애 감정을 느껴본 사람도 없고 연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없거든요. 그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은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천천히 다가갈게요. 밀어내지만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저를 그날 저희 동네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사실 취미반 학원 강사를 해서 밤늦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듬직한 남자가 저를 데려다 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정말로 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안부를 물어주고 제가 손가락에 밴드를 하고 있으면 왜 다쳤냐고 묻기도 하면서요. 그래서인지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람이 처음에 좋아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잖아요. 그땐 그런 걸 몰랐죠. 아무튼 고백을 받고 몇 달 후부터 저는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그 사람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는 않았고 중학생 때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정훈이 너랑 나랑 공통점이 참 많다. 우리 아무래도 천생연분인 것 같아. 그치? 천생연분이요? 그런가? 그렇다니까. 나 이제 20대 후반이고 결혼 빨리 하고 아이도 갖고 싶고 안정적인 가정 이루고 싶어. 내 옆에는 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은 사귀면서부터 항상 저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 말들에
점차 쇠뇌를 당해서 저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연애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구두쇠 같은 면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제가 강사로 일하던 학원을 그만 다닌 후부터는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점점 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학원 강사하면서 버는 돈 열심히 적금 부으며 살았던 터라 나중에는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게 부담이 됐어요. 아, 잘 먹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성현 씨, 이번 데이트 비용은 성현 씨가 좀 내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달 동안 만나면서 나 돈 너무 많이 썼어. 생활비도 빠듯하다고요. 내가 언제 너더러 내라고 했어? 네가 그냥 낸 거잖아. 야, 누가 들으면 내가 정훈이 너 돈 뜯어먹는 나쁜 놈인 줄 알겠다. 우리 데이트할 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그 전에는 내가 다 냈잖아. 그럼 우리 헤어질래요? 저 정말 부담돼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 알았어, 알았어. 아이, 거참. 그날 먹은 게 고작 순댓국밥이었거든요. 그 돈도 내기 싫어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는 그 사람을 보고 저도 정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하자 억지로 본인이 돈을 냈어요. 그 후로는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는 식으로 더치페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고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정은아, 넌 왜 그러고 살아? 응? 야, 너보다 나이도 많고 회사도 중견기업 아니야? 월급도 꽤 받을 텐데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 난 오히려 그게 편하던데? 너희 오빠 좀 짠돌인 것 같아. 저번에 우리 같이 만났을 때도 정훈이 네가 계산했잖아.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내 남자친구는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절대 못 내게 하거든.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우리는 이게 편해. 네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 오빠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봐. 저는 사실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도 별로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돈에 관련된 건 철저하게 하는 게 제 남자친구도 저도 편했거든요. 그건 외에는 항상 유쾌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그 사람이 검소한 줄로만 알았어요. 저희는 정말 가성비 데이트를 했습니다. 뭐든지 싸고 양 많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었고, 영화는 가격이 싼 심야 영화나 조조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반년간 연애를 하면서 저희 엄마가 먼저 제게 연애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이 요새 많이 바쁘니? 엄마, 요즘 엄마 얼굴 볼 시간이 없었네. 우리 정은이 연애하는구나. 어? 어떻게 알았어? 척 보면 척이지. 어떤 사람인데? 네 나이가 이제 24이니까 한창 사람 많이 만나볼 나이지. 학원 수강생이었는데 그냥 회사원이고 사람이 알뜰하고 유쾌하고 좋아.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 근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요즘 어디 안 좋아? 아니, 평생 없던 변비가 생겨가지고 똥을 못 싸니까 먹기도 싫어서. 아이고, 내가 연애한다고 우리 하나뿐인 엄마를 너무 못 챙겼네. 엄마, 유산균 같은 거 먹어볼래? 내일 사올게.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저는 단순히 변비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남자친구와 1년 반을 연애하고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두고 결혼을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인간이 감언이설을 하며 꼬드겼어요. 정은아, 나도 우리 엄마 혼자 두고 결혼하는 거 죄송스럽기도 해. 근데 어차피 결혼은 해야 하는 거고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 자주 찾아뵈면 되지. 나는 아직 이래저래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결혼 못 해. 우선 결혼하고 같이 꾸려 나가는 거지. 예식도 간단하게 하자. 남자친구 집 형편도 저희 집 형편도 고만고만했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결혼을 결심한 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어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꼬장꼬장하게 생기셔서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왔니? 네가 정은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성현이한테 얘기는 들었어. 어서 오세요. 정은이 어머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그리 멀뚱히 서 계시나? 앉으세요. 근데 정은이는 대학은 안 갔다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고 쇠가 빠지게 돈 벌었는데 정은이 어머니는 그 정도는 못 해주셨나 보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처음 뵙는 자리이고 해서 티를 내지 않고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그림을 잘 그려서요. 요즘은 대학 안 가도 자기 재주 있으면 그거 잘 발휘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학원 강사로 스카웃도 된 거고요. 그래? 속 편해서 좋겠네. 그나저나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집이요? 제가 당황하자 남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집은 우선 월세로 살아야지. 정은이랑 나랑 보증금 반반 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치, 정은아? 그래. 너는 남편 될 사람한테 무슨 반말을 하니? 너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은데. 네? 네, 조심할게요.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 경력도 많은 그 사람이 신혼집을 알아서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그런 말도 못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저는 남자친구와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삐그덕거렸는데 억지로 결혼을 진행하는 게 잘못이었어요. 정은아,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 맞지? 반반 결혼? 그게 뭔데?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결혼 비용을 각자 반반씩 대는 거야. 우리 더치페이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지. 그래? 그럼 예식장이랑 신혼집이랑 혼수랑 다 반반씩 하자는 거지? 예산을 짜야겠네? 내가 다 알아봤거든? 신혼집은 전세로 들어가자. 월세는 맨날 돈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무리해서라도 전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예식장이랑 혼수랑 하면 각자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3천? 왜? 많아?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거야. 아니, 알았어. 그때 제가 적금을 들어둔 게 딱 3천만 원짜리였고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온 재산을 다 털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3천 나한테 계좌로 보내.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할게. 왜? 같이 해야지. 너, 나 못 믿어? 그게 아니라 나 아직 적금 만기 되려면 반년은 남았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좀 보태달라고 해. 우리 예식장 이미 예약해뒀잖아.
평생 미싱 일을 하며 저를 키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결혼 비용까지 보태달라고 하려니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해도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결혼 비용을 보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이거 너 시집 가면 내가 주려고 모으던 돈인데 생각보다 빨리 가서 많이는 못 주게 됐네.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2,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알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얘가 왜 울고 그래? 엄마도 눈물 나려고 하네. 울지 마. 엄마, 미안해. 나 그냥 결혼하지 말까봐. 엄마랑 살래. 으이구, 이제 와서 무슨. 엄마는 괜찮아. 엄마 아직 50대야. 앞날이 창창한데 뭔. 나도 연애나 할까 보다. 연애? 엄마 봐둔 아저씨라도 있어? 우리 딸 눈빛 좀 봐라. 남사스럽게 무슨 연애야. 그냥 하는 소리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덕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저를 놀리셨어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뿔 난다? 알지? 어쩌냐? 우리 딸 결혼도 전에 큰일이네. 엄마는? 엄마, 고마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꼭 효도할게. 그럼 나중에 엄마 일본 온천 여행이나 시켜줘. 그 김씨 아줌마가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당연하지. 일본이 뭐야. 유럽, 미국 다 가자. 아이고, 나야 좋지.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소중한 돈 2,500만 원과 제가 모은 돈 500만 원을 합쳐서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아있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입모양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 예쁘다. 울지 마. 화장 번져. 그렇게 말하며 웃긴 표정을 짓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풋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집은 저희 어머니가 살던 집과 20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서 시작했어요. 전세로 한다더니 돈이 모자랐는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돈은 예식 비용과 혼수 마련하는 데 썼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워낙에 돈에 철저한 인간이라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참 못났었네요.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 전에 남편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대로 안정적인 삶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강사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해서 저대로 바빴습니다.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어요. 제가 독립을 해서 산 적도 없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남편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도 믿고 맡겼어요. 그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인간을 믿은 제가 바보 천치였죠. 결혼 후에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강사 일을 하느라 가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파? 아니야, 아프기는. 아니긴. 솔직하게 말해. 요즘도 변비가 심해? 그게 일주일 전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 치질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뭐라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얼른 나랑 병원 가요. 얼른! 저는 괜찮다고 하는 어머니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네요. 저희 병원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보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 대장암이라는 게 워낙 발견이 어려운 암이거든요. 암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전구가 팍 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화를 냈어요. 아니, 검사 받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호들갑이야? 나 지금 바빠.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 퇴근 언제 해? 병원으로 와주면 안 돼? 나 오늘도 야근이야. 네 엄마 네가 알아서 해. 끊어. 결혼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 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모멸감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 신은 없었지만 천지신명에게 빌었어요. 제발 저희 어머니가 큰 병이 아니기를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의사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대장암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도 많이 돼서 수술을 할 수도 없겠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엄마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지금 항암이나 받아봤자 고생만 하실 거고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랑 같이. 남은 시간이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그게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지러져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침착하게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정은아, 엄마 괜찮아. 아직 안 죽어. 선생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네, 진통제는 처방해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죄송하기는요. 정은아, 뚝해. 그만 울어. 엄마, 우리 엄마가 왜 죽어? 안 돼. 엄마, 나 엄마 절대 못 보내.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사 앞에서 떼를 써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저는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머니와 했던 나중에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에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깜짝이야. 너 안 잤어? 당신, 우리 엄마 병원 갔던 거 궁금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냐? 난 또 뭐라고. 왜? 무슨 큰 병이래? 응, 우리 엄마 대장암 말기래. 6개월밖에 안 남았대. 뭐? 그럼 어떡해? 나 엄마한테 효도 한 번 못했어. 엄마가 예전에 일본 온천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야 돼. 내 통장 좀 줘봐. 통장? 네 통장? 그거 없어. 뭐? 당신이 관리한다면서 가져갔잖아. 그거 내가 어디 투자 좀 했다가. 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데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 바지가랑이를 잡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 돈 내놔. 내가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놓으라고. 아, 이미 다 날렸어. 그럼 당신 돈이라도 줘. 우리 엄마랑 해외여행 가야 된다고. 아이, 내가 돈이 어딨어. 에이씨, 죽으면 어차피 끝인데, 아, 뭔 여행을 간다고 난리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시간이 금보다 귀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다음 날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 빨리 작성해. 그리고 이 집 내가 보증금 보탰으니까 보증금 내가 가져갈게. 당신이 날린 내 돈 다 가져간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 집 반반씩 한 거 몰라? 1,500 줄게.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왜? 아, 그게 맞잖아. 난 이혼하기 싫은데 네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아, 그 돈 받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소송 가. 저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혼을 하고 다행히 그 집에 살 사람을 구해서 2주 후에 보증금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네 목. 야,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었냐?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장모님, 아니, 너희 엄마랑 여행 잘 다녀와라. 내가 장례식은 갈게. 야, 이 개새끼야!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과 정리를 하고 저는 바로 일본 온천 여행을 예약했어요. 일본어도 할 줄 모르고 편하게 여행을 하고 싶어서 현지 가이드 한 명과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이 얼마가 들던 가장 최고급 호텔로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가 우리 딸 덕분에 비행기도 타보고 엄마 너무 좋다. 엄마, 비행기 탈 때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알지? 정말? 그래? 엄마 몰랐어. 애써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순진하게 반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엄마. 우리 유럽도 가기로 했잖아. 꼭 건강해져서 가고 싶은데 다 가자.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일본으로 떠나서 일주일간 온천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가 더 행복했어요. 아프실까봐 걱정했는데 밥도 잘 드시고 노천탕에서 좋은 경치 보면서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에 어머니가 결국 아파서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셨어요. 엄마, 많이 아파? 어떡해?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이고, 마지막 날이라서 더 즐겨야 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미안해, 우리 딸.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은아, 내가 더 아프면 정신이 없을까봐 미리 말해두는 건데. 뭔데? 내가 사실 너희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먼저 가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거든. 나 죽으면 우리 정은이 혼자 남는데 어쩌나 하면서. 그래서 10년 넘게 내 사망보험금을 내고 있었어. 나 가면 그거 받아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알았지? 뭐라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왜 죽어? 나 절대 엄마 못 보내. 그래, 그래. 나중에 엄마 혹시라도 죽으면. 아이고,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잠깐 산책이나 갈까? 진짜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에 호텔 앞 공원을 산책하면서 저는 또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 데려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는 학원 일도 그만두고 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학원에서는 감사하게도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대장암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사과도 매일 갈아드리고 양배추도 삶아드리고, 하지만 제 노력과 기도와는 다르게 저희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했던 6개월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정말 세상의 모든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께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엄마는 좋은 곳 갈 거니까 우리 딸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엄마, 울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딸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잠시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우리 딸.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저희 어머니는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제가 슬퍼하는 걸 보면 저희 어머니가 더 슬퍼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를 깍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에 전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는 왜 왔어? 그래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와 봐야지. 장모님? 당신이랑 나랑 이혼 서류 잉크도 바짝 말랐는데 무슨 장모님이야? 얘가 왜 이렇게 드세졌어? 야, 그래도 온 사람 성의가 있지.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발이 나고 장지까지 모시는데 따라오더라고요. 더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인간이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뭐야?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그래? 야, 정은아, 너 조의금 받은 거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여지껏 따라다닌 거야? 야, 이 인간아, 네가 인간이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가 사실 도박 빚이 좀 있어. 그거 빌려주면 금방 갚을게. 뭐? 너 도박했구나? 그래서 내 돈도 다 날려먹었고? 미쳤어. 내가 한 번 당하지 2번 당해? 꺼져!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을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밖에서 욕짓거리를 하던 전 남편이 지쳐서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또 찾아올까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남긴 편지와 사망보험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정은아, 네가 정신이 없어서 이거 못 받을까봐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편지 남겨. 사망보험금 꼭 청구하고 받아서 엄마 목까지 잘 살다가 와야 된다. 제가 어지간히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짧은 편지를 붙잡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저번에는 미안했어. 미쳤었나봐. 그 조의금을 달라고 하다니. 정은아, 나 이제 완전히 정신 차렸어. 다시 나랑 합치자. 뭐? 미쳤어? 뭔 개소리야. 이거 놔. 너 어머님 사망보험금 받았지? 지금 보험회사 갔다 왔잖아. 그 돈으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너 세상 물정 모르잖아. 내가 2배, 아니 3배로 불려줄게. 언제부터 저를 미행했는지 전 남편은 눈이 빨개져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악마를 본 것처럼 소름이 끼쳤어요.
징그럽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보험회사 사망보험금이 8억이던데? 맞지? 이거 놔! 경찰 부르기 전에 놓으라고! 제가 겨우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은 갑자기 제 발밑에 납작 엎드리더니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어요. 정은아, 나 과거 다 청산했어. 이제 도박도 안 해.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줘. 우리 너무 허무하게 이혼했잖아. 그때는 나도 돌았었나 봐. 너랑 이혼하고 나서야 너의 소중함을 알았어. 아, 진짜야. 다시 시작하면 나 정말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가정에 충실히 잘 살게. 응? 나 너밖에 없어. 그런 전 남편을 보고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전 남편의 뺨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정신 차려. 내가 바보 호구인 줄 알아? 또 나 찾아와서 이러면 그때는 진짜 경찰서 갈 생각해. 꺼져, 이 미친놈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얻어맞고 잠시 기절을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가서 저희 엄마가 살던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살면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더러 자기 목까지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일러스트 학원을 차렸습니다. 저처럼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력이 좋은 강사분들을 섭외했어요. 점점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이 늘어갔습니다. 결국에 저는 학원 분점을 3개 더 내게 되었네요.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질릴 대로 질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학원 강사분들과 회식을 하다가 강사분 친구인 만화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사람이 참 진중하고 속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묻고 그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보육원에서 자라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준호 씨, 나랑 결혼할래요? 네? 결혼이요? 제가 감히... 저는 준호 씨한테 확신이 있어요. 저도 사실 정은 씨랑 결혼하고 싶기는 한데... 그럼 뭘 망설여요. 우리 결혼해요. 저는 그 사람과 3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 초반이었네요. 결혼을 하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남편은 도박을 끊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며 산다고 들었어요. 전 시모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정은아, 너 우리 성현이랑 연락되니?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한 지 지금 몇 년째인데요. 성현이가 내가 평생 모아둔 돈 다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 또 도박하러 갔나 보네요. 그러게 아들 간수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끊을게요. 정은아!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가 떨려서 깰 정도로 끔찍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조금은 후련해진 것도 같네요. 지금 남편은 만화가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림 공부도 가르쳐 드리며 학원도 운영하고 아이들도 키우며 원더우먼처럼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저희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을 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가정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최근에 저는 남편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쿵짝이 잘 맞아서 서로 그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신이 나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여보, 우리 꼭 이 책 내자. 그럼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책. 당신은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평생 일만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읽는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싶어. 나도 동감이야. 우리 화이팅 하자. 지금 구상은 다 마쳤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하나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홀로 남은 것처럼 절망스러웠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꼭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 덕분에 힘을 내고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 꾸리며 잘 살고 있네요. 하지만 어머니와 더 많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게 못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꼭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많이 사랑하시며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